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집니다. 1시간가량 이제 차를 마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모두 발언 이후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4대4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특별한 일정이 없고 이제 사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일단 어떤 것들을 모두 발언으로 공개가 되니까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회담의 우선순위 앞쪽에 올릴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오늘 공개 일정이 없죠. 예. 굉장히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총선 민의를 전하겠다라고 오늘 서면 브리핑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어떤 그 정치적인 현안에 전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단독 야당이 아니고 옆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의제들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차별성이 부각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옆에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온건하고 조금 더 중도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 발언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수회담의 본 대화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민생이나 어떤 그런 국민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집중하는 회담을 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마시면서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1시간 안에 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안에 많은 의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기대했던 의제들은 꽤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1시간짜리 차담으로는 그런 백화점식 의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특정 의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도 민생 회복과 그다음에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더 지금 뭐 1시간이라고 관측은 됩니다만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11개월 만에 열리는 영수회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시간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뭐 1시간 반, 2시간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대화의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아마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수회담 그 뒷 일정을 아마 타이트하게 잡아놓지 않을 겁니다. 공식 일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넉넉하게 그렇습니다. 잡아놓는 거군요. 그리고 양쪽 모두 이것은 대화의 복원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1시간만 만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설령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뭐 이렇게 길게 만나면 만날수록 윈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화라는 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끼리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4대4 비공개 회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독대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러 또 관측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도중에 대화 분위기가 긍정적이면은 독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나 이번 영수회담에서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현안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 인선이거든요. 총리 후보 지명은 야당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그런 협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는 배석자를 열어두고 그 논의를 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여러 명 있다고 하면 그런 인물들을 야당 측에 제시를 하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A는 안 되고 B는 안 되고 C는 된다.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외부에 나갔을 때 그 배제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인사에 관한 대화가 오간다면 그것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독대 형식을 취하게 될지는 저는 여야 대표하고 있는 영수를 대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독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인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라면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4대 4 이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의제를 논의하다 보면 인사와 관련돼서 다소 부적절한 그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회담의 시간과 결과, 내용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을 1시간이라는 일단 차담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수많은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한 답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 단지 듣는 자리만 한다면 이것은 영수회담이 아닙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미리 고민을 하시고 나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민주당이 이제 가지고 올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화답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내일은 만나야 된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내일 대통령께서 많이 들으셔야죠. 경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 11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겠죠. 그런 것들을 아마 적절한 톤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녹여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전하는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경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일정한 답변도 또 필요하면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많은 사항들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랜만에 또 대화가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첫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떤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현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겠죠. 다만 그런 어떤 합의문이나 합의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수회담은 대화의 완성이 아니고 대화 복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긴 대화가 되고 또 다음에 만날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것으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만남에 큰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회담부터 두 가지 큰 의제에 대해서는 뚜렷이 제기가 되고 있죠.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충분한 논의와 숙고 끝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보다는 적어도 대안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앞으로의 진척이 가능성이 있겠죠. 방금 뭐 차기 회담 일정이라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찬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어떠한 소개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회담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과라도 있어야 다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 인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봐도요. 이 총리 인선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굳이 낙마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힘자랑한다는 프레임에만 걸리거든요. 그런 게 하나 합의가 가능할 거고 그러면 반대로 야당에게는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 방식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의 상당히 규모가 큰 민생회복 프로젝트 같은 것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형식이 된다면 그것도 충분한 어떤 합의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영수회담을 정례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어떤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합의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국민들께서 광범위하게 찬성하고 있는 그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도 초당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런 것도 합의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는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 조금의 성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의제가 도출되어 있고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본인의 의견을 좀 주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차기 영수회담 개최라든가 또는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그러한 구성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첫 번째 영수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부디 내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디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이번 만남이 내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제 채널의 어떤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일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양쪽 다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192석의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예.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이 108대 192라고 하는 의석 분포는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계속 제2요구권으로 맞서면은 입법 성과를 3년 동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묘한 균형이 맞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여야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됐든 지금 협치의 어떤 제도화 내지는 일상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모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접점이나 타협점을 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야 영수회담이 정례화되고 여야정 협의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협치의 결과,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폭넓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그러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지만이 추후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법권은 지금 민주당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행정권은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 간에 꾸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되살리는데 힘을 합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이번 첫 번째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달라진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포착이 됐고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은 뭐냐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언제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은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시고 싶은 방식에 가까웠어요. 이제 그것은 하시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해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냐 하면은 그 과거에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에서의 희정연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연설에서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하는 말을 과학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8년 중에 6년의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더더군다나 임기 후반에는 르윈스키 스캔들 같은 대형 악재도 있었는데 재선될 때의 득표율 49%보다 퇴임할 때의 지지율 68%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요. 앞으로는 소통도 넓히시되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보다는 해야 하는 말씀들을 정밀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척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나요? 그 뒤로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신년에도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언론사와 함께 대담 형식의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을 전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죠. 총선 민의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나,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인 소통만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그런 소통에 대한 그 갈망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가감 없는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언론사라든가 특정 질문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떠한 주제를 의제라든가 주제를 가둬두지 말고 다양한 질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그러한 자리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일 의원총회도 하고요. 당선인 총회를 이제 세 번째 당선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구인난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내일 정도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내일 당선인 총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손을 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않는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도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꼭 집어서 그러니까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결국에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당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자리는 모두가 지금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기간은 짧은데 책임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육선의 조경태 의원께서 스스로 하겠다고 지금 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독배를 마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께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데 극구 만약에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을 찾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낸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호호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인물을 그럼 찾는 거라고 보고 계세요? 어떤 인물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2달에서 길면 2달 반 정도. 전당대회 관리위원장 비슷한 위치인데 네. 지금 당내에서 그 전당대회 경선 룰에 대해서 총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100%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30%나 많게는 50%까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아요. 그럼 그걸 조율해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고사를 하고 계신데 이런 어려운 작업을 어쨌든 당내 최다선 당선인이 지금 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시간은 짧은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상당히 권한은 또 제한적이고요. 어려운 자리이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수락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면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만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비대위원장은 다음 전대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전대룰을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기대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당심 100%가 유지되는 그러한 전대룰을 고수할 만한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할 의지가 좀 더 저는 높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이 고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친윤으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죠. 거기에 대한 뒷수습을 해야 되는 분들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원장일 뿐이죠. 전대 룰도 그대로 유지하기를 아마 지금 현 지도부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견임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당선자 총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자리에서 어떤 그 목소리들이 나오는지가 아마 우리 언론의 그 취재에 있어서도 굉장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회 결과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이 원내대표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 출마자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전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은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래서 출마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위기 보고 계세요? 일단 거명이 많이 되고 있는 분이 이철규 의원인 것은 맞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라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신 분도 있고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선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원내대표의 지금 그 가장 큰 임무가 원구성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17대 국회 이래로의 확립된 어떤 전통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이 법사위원장은 맞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확립된 전통인데 그게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 내에서의 입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로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사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섭력, 또 투쟁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파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 당선인들께서 그런 조섭력과 투쟁력이 가장 높은 분이 누군지를 보고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과 달리 아마 경선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 9월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해서 경선을 했고 61대 42라고 하는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선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 출마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단독 출마가 아니라면 지금쯤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좀 언론 지상에 나와야 될 텐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철규 의원이 아마 단독으로 원내대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과거 사무총장 시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두고 사퇴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까지 했죠. 찐윤회의 핵심 같은 그런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인재 영입된 분들과의 회동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당선인들과의 회동을 가지면서 아마 원내대표로서의 그런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단독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그다음에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과연 보여주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뭐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움직일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아니라 찬반 투표가 된 것이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 중에 하나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좀 일정 교통정리가 되었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원내대표로서 그 원을 구성하고 대여 공세와 교섭과 그런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교감, 그리고 당 지도부와의 교감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당원들도 박찬대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모두 두루 합쳐서 이번 원내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요. 박찬대 원내대표 한 명의 후보로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가 박찬대 의원을 이제 우연히 뭐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 옆자리에 앉혀놓고 그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치 어떤 명심이
그 실린 것처럼 그렇게 시사되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줄줄이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 혼자만 원내대표 후보로 남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도 2005년에 정세균 원내대표를 추대한 것 이외에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내대표라고 부르게 된 게 2000년대 와서의 일입니다. 삼김 시대의 정치가 지나고 나서의 일인데 마치 과거의 삼김 시대로 돌아가서 당 총재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원내 총무를 임명하던 그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내에서 경쟁이 실종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민주당의 당내 건강성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